자, 그럼 위안스카의 정치와 제재 운동을 이제 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자, 위안스카의 정치를 볼게요. 위안스카이는 우리나라하고 친숙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모군란 때 와가지고 내정 간섭을 했던 인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제 변번 때 무술파도 이제 배신했고, 나중에 청조도 배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위화도 탄압을 해갖고 그 위화당 운동을 또 발생시킨 또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그 신권 육군의 총대장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신군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친기 내각이 등장하니까 이 친기 내각에서 위안스카이를 견제하고자 내쳤죠. 그러다가 이제 신혁명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불려들어가지고 이제 총사령관을 임명했는데, 결국에는 또 배신을 했어요. 예. 자, 그 위안스카이가 이제 대총독이 되고 나서 중앙집권화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약법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가죠. 임시약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지방분권적 그러니까 임시약법은 내각 책임적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강한데, 이런 것들보다는 그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대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권력 강화 내용은 그 임시정부 수도를 어디로? 남경이 아니라 북경으로 천도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경 변경, 그러니까 그 북경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되죠. 물론 이것도 기획된 군사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제 부하장수를 시켜갖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걸 핑계로 해갖고 북경에 이제 천도를 해갖고 아예 내려가지 않죠. 그 다음에 자신을 견제한 국무회의를 폐지시키고, 공무원을 폐지시키고, 내각을 무력화시키죠. 그 다음에 종신총독을 강화시키고, 종신총독 지위를 획득하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이 중앙집권 권력을 강화시키니까 이거에 대해 대규모 반원 세력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혁명파, 지방 신사층, 그다음 각성의 도둑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문제 풀은 것처럼 제2차 혁명이 일어나요. 제2차 혁명. 네, 그래서 이런 중앙집권화와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과정에서 제2차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걸 또 진압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원세계 정권은 상당히 반민족, 반혁명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게 보면 이제 그 당시 재정 궁핍 타결을 위해서 외세로부터 차관을 구입을 하고요. 그래서 연쇄 수입이나 이걸 담보로 해서 차관을 구입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군자금으로 악용을 하죠. 그 다음에 또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에 21개조 요구문을 또 원세계가 수용을 하죠.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동맹회와 이제 진보당의 정치 활동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당시 동맹회 전략은 그 당시 이제 혁명파가 주도한 지역이 소수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국회와 정당을 이용해서 원색을 견제하려고 했고, 특히 이 당시 동맹회를 주도했던 사람은 손문이 아니라 송교인이야, 송교인. 그래서 송교인이 군수 정당 확보해서 아까 이제 문제 풀어본 것처럼 뭘 결성하죠? 군민당을 결성해요. 요때 군민당은 뒤에 만들어진 군민당하고 좀 계보가 달라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국민당은 손문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요 국민당은 송교인이 주도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결집해서 다수 위석을 확보했지만, 결국에는 위안스카이가 뭐예요? 송교인을 암살시키죠. 그리고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중앙집권 강화 정책에서 이제 국민당의 삼도독을 파면하면서 제2차 혁명이 일어났지만 실패를 하고요. 그 과정에 손문이 일본어 망명을 가요. 그래서 결성한 단체가 중화혁명당이야. 이 중화혁명당은 대중조직이 아니라 엘리트 조직이에요. 엘리트 비밀결사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중화혁명당이 나중에 이제 대중조직으로 바뀌게 되죠. 무슨 운동을 계기로? 5.4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중조직으로 바뀌면서 이름을 뭘로 바뀌죠? 국민당으로 개칭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송균의 국민당과 그 손문의 국민당은 좀 약간 계보가 다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랑치차오라는 사람이 있어.
랑치차는 우리는 양계초인데 이 양계초는 진보당을 결성해. 진보당을. 그래서 처음에는 손문을 반대했지만 반대하고 위안스카이를 지지했지만 위안스카이가 제재운동,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그 당시 군대를 조직해서 위안스카이 타도운동을 펼쳐요. 이게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냐면 입헌군주의를 주장했지만 나중에 뭘로 전환했다? 공화국으로 이 당시엔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재운동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제재운동 별표 하나 정도 쳐주세요. 제재운동은 말 그대로 뭐예요? 황제가 되려고 하는 운동이죠. 누가? 위안스카이가 되려고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는 앞에 이제 중앙집권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황제가 되어 강력한 권한 행사를 도모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공화국을 이제 폐지하고 황제도 다시 체제로 부활하려는 책동을 하게 돼. 그럼 사전에 여론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동원했던 이제 외국인들 보면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 없는데 아리가 나가오라든지 프랑크 군나우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은 민도가 낮기 때문에 이 공화제는 그 중국 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용학자들로 조직한 주한회를 만들어가지고 입헌군주제를 주창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반대파를 제거하고 황제로 추대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흥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열강이나 군부의 반대를 불러켜요. 왜냐면 서양 열강들 입장 볼 때는 이제 이미 시대에 간 황제 지배체제 부하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도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취소를 하죠. 거기에다 또 운남군부였던 당개호가 호국군을 조직해갖고, 그 다음에 호국정전을 일으킨데 제3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2혁명이라든지 제3혁명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킨 주체들 보면 지방에 있는 각 성의 도독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왜 일으켰을까요? 이거는 그 밑에 이제 제재 반대 운동을나 중앙 반대 운동을 실제 명분해 갖고 일으켰지만 제3혁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황제가 되면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방 세력이 어떻게 약화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운남군부였던 당개호가 제3혁명을 일으켰던 것은 황제의 지배체제 반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력 강화, 유지 이런 것도 이제 목적이 있었다. 결국에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재를 취소하고 좀 있다가 죽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제재운동 관련된 내용이.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볼게요. 형성평가에서. 자, 323페이지 펴보세요. 자, 323페이지 31번 문제 볼까요? 아, 31번 문제 보면, 자, 다음 기획의 내용 중에 상동지방과 중국 영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보고, 그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리고 가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써보고, 나의 실질적인 봉기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본에 의해 21개지 요구가, 근데 여기서 상동성과 관련된 중국 영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뭘까요? 21개 요구문의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상동지방의 옛 독일이 차지하고 있권을 누가 갖는다? 일본이 갖는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남만주, 내몰고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여순, 대련 및 남만주 철도의 조차 기간 연주. 원래 여순과 대련의 조차는 원래 이거 누가 처음 했어요? 러시아가 했죠? 삼국 간섭 이후에. 그다가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넘어간 거죠. 이 지역을.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에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주한회.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간 것은 호국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 내용, 가의 주장 내용은 이게 주한회가 어용단체라고 했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해요. 입헌군주제를. 그리고 이제 각 송의 도독들이 이렇게 제3의 혁명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는
국채 옹호, 홍화제 옹호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제재 운동이 성공할 경우에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지방의 권한이 어떻게 약화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참고로 제2혁명이나 제3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맹의 계통의 사람들이야. 동맹의 계통의 이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지방의 군사권을 갖고 있는 도독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 군벌 정치 이제 넘어갈게요. 테마 12번. 자, 군벌은 이제 그 형성 배경을 보면요. 중국이 그 당시 반시민지 반봉건사에 강화된 지방분권 상황과 정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중앙권력 부재 상황이 형성이 됐죠. 자, 여기에서 반시민지 반봉건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반시민지는 형식적으로 독립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양 열강대에서 갈갈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반봉건 사회는 그 당시 혁명사회과 봉건 사회 같이 공존했던 사회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 중앙 권력의 부재. 그러니까 북경 정부는 있으지만 북경 정부 권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군벌들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벌들은 그 당시 어떻게 재정을 확보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토지세를 미리 징수를 하고요. 각종 잡세와 부가세. 그 다음 통행세를 징수했다. 통행세와 관련된 것을 이제 이금이라고 하죠. 정근대 시대 때는 간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뭘 부과해요? 길의 중간중간에 교통요지에 뭐냐면, 그 간세소를 설치해서 세금을 걷는 곳을 설치해서 이금을 뭐냐면 징수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이금이 이제 그 당시 예전에 누구에 의해서 징수했어요? 북양군벌들. 아니, 북양군벌 그 상군이나 해군 같은, 초군 같은 그런 그 태평전국 운동을 진압했던 그 한인 관료들이 징수했다가 이것이 이제 뭐냐면 군벌들이 이걸 징수를 하고 나중에 뭐냐면 그 중화민국에 들어가서 이게 없어지죠. 이금은 상당히 뭐냐면 중국 경제를 갉아먹는 거야. 왜 갉아먹겠어요? 요거는 한 번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군벌들이 통치하는 영역을 통과할 때마다 뭐예요? 계속 징수를 하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물건이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못 잡죠. 외국산 물건한테 밀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냐면 문제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배 군벌이 계속 그 지역만 통치했을 텐데 계속 이들끼리 싸움 때문에 지역 내 또 군벌들 교체가 일어나. 그러면 A 군벌이 그 지배했다 B 군벌 넘어가면 또 세금을 또 징수해요. 그래서 이중 징수 이게 부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농가의 아편 생산을 장려하죠. 그래갖고 아편의 독점적 경영을 하게 되는데, 아편을 생산하다 보면 상대적 곡물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근 사태가 이제 많이 빈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통치한 연역에 저질 화폐를 주조해요. 그래서 화폐를 남발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하죠. 강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발행을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군벌은 크게 이제 북양군벌하고 지방군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살펴볼 게 북양군벌이에요. 북양군벌은 정권군벌로서 북경의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전국을 지배를 관찰하는 대군벌을 말하는데요. 자, 북양군벌은 기원을 따지자면 이홍장 해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해군 부대가 나중에 이제 원세계가 담당했다가 나중에 강서신정 이동을 통해서 그 범법 자강운동의 강서신정을 통해서 신군의 그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식 군대의 어떤 묘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원세계 사후에 그 원세계가 장악했던 북양군이 나눠지게 돼. 그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안이파하고 그 다음에 지게파로 나눠지죠. 그래서 안이파 수장은 당기석, 그 다음에 지게파 수장은 풍국장. 그래서 안이파는 누구의 지원을 받아요? 일본의 지원을 받아.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지게파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죠. 거기 있고, 그래서 초창기 때 안이파와 그 다음에 지게파 간에
그 세력의 어떤 균형 형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보면 여운형을 대총독으로 해서 풍국장이 부총독, 당기석이 국무총리. 여운형은 그냥 얼굴마담 중개자고 거기에 풍국장은 이제 누구예요? 그 지게파 사람이고 그다음에 당기석은 안희파. 세력 균형을 이제 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 정권 군부대에 들어간 또 하나의 파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봉정파죠. 봉정파. 봉정파는 장자님이 이끌었던 만주군부냐. 원래는 이제 만주군부는 이제 지방 군부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일본의 세력의 그 심의법 뭐냐면 심의에 이어서 지원을 받아갖고 정권 군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정권 군부는 북한 군부 계열인 안희파, 지게파가 있고 나중에 창간 봉천파 세 개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고 나중에 이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죠. 전투가.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벌인데, 이 지방군벌은 이제 그 제재 취소와 원색의 죽음으로 권력의 공동화 형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분권적 경향이 강해지면서 각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장관들이 군벌체제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한계 또는 수개성의 지역적 근거지로 활동을 하게 되고 토착 지배 세력들과 연결돼. 토착 지배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 신사계층들과. 그래서 이들은 그 군벌이면서도 신사계층들과 연결된 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군신 정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있고 있는데 자 이들은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군벌로 구성이 됐어요. 크게 이제 하북 지역에 활동했던 하북 군벌과 그 다음에 선왕군벌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하복군벌은 장자림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장자림. 이 장자림은 마적 출신의 군벌 출신 군벌이죠. 그래서 주로 봉천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활동했던 군벌이고 일본의 지원을 받았고 중앙군벌로 승격됐던 사람이에요. 예, 봉천 군벌.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장개석이 그 북벌할 때 그 뭐냐면 그 정권을 장악했던 군벌이 장자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염선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서성에 주로 이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서성의 토착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염선삭은 이제 토왕제라고 해서 그 안에서 그 삼서성 안에서만 계속 활동을 했어. 나중에 국민당이 북벌하니까 곧바로 국민당에 편입되죠. 그래서 상서성이 자신의 근거를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염선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호남의 당연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선왕군벌 볼게요. 선왕군벌은 출신이 되게 보면 동맹이 계열이에요. 동맹이 계열. 그래서 초기 때 젊었을 때 혁명파 사람들이었다가 활동을 했다가 나중에 한 지역에 이제 장관으로서 도독으로서 그 지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고 한때는 또 손문하고 연계됐죠. 그래서 손문 연계됐다 또 배신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북양군벌이나 하북군벌보다 좀 개명된 군벌들이야. 좀 진보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군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왕군벌도 보면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운남, 강서, 강동, 사천 그런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지역들 군벌들인데. 운남에 당계호가 있고 강서에 유경준이 있고요. 강동, 진현면, 사천, 옹국몽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강서군벌, 강동군벌은 나중에 이제 소문과 연합해서 강동군 정부까지 구성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당기석 정권의 무력 통일 정책에 대해서 대항 형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호법운동이나 그 호법운동을 얘기했죠? 아까 아침에 이제 제3의 혁명으로서 그 제재운동 하니까 반발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호법운동이나 제재 반대 투쟁을 참가했다. 그리고 그 손문의 강동군 정부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이제 끝말이 안 좋아. 다 이제 뭐냐면 손문 내치고 그거 손문은 쿠데타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 손문하고 갈라졌지만 일단은 손문하고 손문하고 손을 잡았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선왕군벌 같은 경우에는 제1차 강동군 정부 때 이제 송문하고 윤영주 당계호 같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제2차 강동군 정부 때는 손문과 진현명이 손을 잡았죠.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연성자치운동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성자치운동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공군역 기출문에 나왔어. 그래서 한중에서도 좀 약간 언급돼 있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강자 중국사 실권에 있어요. 그래서 강자 중국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현대사 부분은 좀 자세히 돼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사 그 기출 내용, 중국사 그 기출 방향이 전혀 듣보잡 같은 문제들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보면 구마습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나온 게 이제 정역이 있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기출에 안 나왔던 부분들을 좀 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국사는 이게 서양사보다 좀 어려워, 전반적으로 내는 거 패턴을 보면.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기출 부분은 그 강자 중국사 읽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강자 중국사는 그 근현대사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하여튼 그 연성자치운동은 그 192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청말 이대로 강화된 지방 중심의 분권주의 경향, 특히 청말 이대로 자유국 중심들이 자유국 중심으로 해갖고 입헌파 신사들이 지방 분권적인 어떤 경향이 있었죠.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강동 정부가 북경 정부가 또 남북 대립이 있었어. 강북 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정통성인 정부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북양 군벌 쪽에 있는 북경 정부와 또 하나는 저 손물 중심한 제1차부터 2차, 3차까지 강동구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북경 정부와 강동구 정부 간의 어떤 남북 대립, 그 각 지역 간의 혼전, 군벌 간의 혼전, 이런 것들을 틈타 가지고 등장했던 것이 연선자치운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연선자치운동을 주로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그 서남 지역에 있는 서남 군벌들이야. 이 서남 군벌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이 서남 군벌은 다른 군벌들과 상대적으로 볼 때 약간 개명된 군벌들이라고 했죠. 동맹의 출신이었고. 자,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먼저 각 성이 성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적인 성정개혁, 성안의 개혁을 통해서 군벌 간의 내전 중심 연방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나 스위스를 모델로 한 연방 국가 체제를 취하자, 그 체제를 세우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연성자치론의 주장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요. 호남에서 이제 성헌법과 성의회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당시 연성자치운동에 학생, 지식인, 상공계층이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천에서는 또 성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 호북, 절강 등에서 운동이 전가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의미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긍정적 측면은 그 당시 이제 5.4운동 이래에 그 당시 군부의 무력지배에 반대한 민주화 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연성자치운동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견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남이 군벌, 그러니까 서남의 중소군벌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정치적 도구화시켰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운동의 주도권인 집권 군벌이 장악하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2차 직봉정책 이후에 개멸돼서 이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민치를 지향한 성헌법 체제와 군벌 정권이 양립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남북 대립상에서 중소군벌이 한개성이 한정된 자치 허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개성을 독립해갖고 거기에 서 자치를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남북 대립, 그러니까 남의 그 강동 정부와 그다음 북의 북경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 이런 정도나 그다음 연성자치운동의 명칭이라든지 내용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북경정부의 권력투쟁 방안을 볼게요. 북경정부의 권력투쟁. 그래서 이 북경정부의 권력투쟁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강자 중국사라든지 동양사 개론이라든지 한중에 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약간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야지 복잡한 사항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애우지 마시고요. 그냥 중요한 정치적 사건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 자, 일단 좀 볼게요.
자, 원세계가 죽었어요. 원세계가 이렇게 키를 했죠. 죽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세계가 이제 죽고 나서 등장한 정부가 어떤 정부냐면 당기석 정부예요. 당기석. 안이파의 당기석이 정부를 구성을 했죠. 그 사람이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의 항쟁이 있었냐면 부원의 쟁이라는 게 있었어. 부원의 쟁. 자, 부원의 쟁은 이제 뭐냐면 당기석이 정부를 구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두 개의 파벌이 있었죠. 안이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안이파와 지게파가 대립 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부는 뭐냐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운형.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을 구성하고 누구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냐면 그 안이파와 그 뭐냐면 반대쪽이었던 그 지게파와 가까운 사람이야. 그냥 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국무원을 얘기하는데 국무원 당기석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에 원자와 총독부의 구자를 떼서 뭐냐면 부원의 쟁이라고 해. 이걸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복벽 사건이 일어나죠? 복벽 사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복벽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장훈. 이 사람 청나라 그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전부터 그 청나라 황제를 모셔가지고 다시 예전에 황제 체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뭐냐면 변발 차림을 그대로 유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홍이 그 당시 둘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여운형이 이 사람을 불러냈죠. 그래서 장원이 이제 들어와서 여운형하고 당기석을 하해시킨다 하면서 그 당시 들어와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잠깐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그 자금성에 있었던 누굴 내세웠죠? 부위를 황제를 즉위시킨 거죠. 잠깐 동안.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게 하니까 당기석이 다시 뭐냐면 민국 부흥을 내세워가지고 장홍 토벌권을 조직해갖고 이들을 쳐내죠. 그래서 결국엔 실패해요. 복벽 사건을.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앙복국회가 설립이 되죠. 이 앙복국회. 그래서 이 앙복국회는 당기석이 그 당시 권력을 장악해서 이제 형성된 건데 이 앙복국회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그 당기석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1차 세계 참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참전에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하지 않고 안이파 정객들만 구성해가지고 국회를 다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무슨 국회를 한다? 앙복국회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앙복국회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에 반발해가지고 이때 앙복국회에 배제됐던 그 뭐냐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예전의 국회 회복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손문 쪽으로 가. 손문으로. 네, 손문으로 결집해갖고 이때 이제 손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1차, 제2차 강동국 정부에서 펼쳤던 운동이 뭐냐면 호법운동이에요. 호법운동. 이 호법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법을 지키자는 거야. 뭐 어떤 법? 예전에 그 신해혁명 때 임시학법 있죠? 임시학법 체제도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그 국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안복국회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당기석의 어떤 이제 정책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당기석 정권은 일본과 연결돼 있었던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과 연결돼 갖고 뭘 하냐면 중일 공동 그 다음에 그 방적 협정을 맺어요. 네, 중일 공동 방적 협정.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은 1918년에 만들어진 건데, 체결된 건데, 왜 이거 체결됐냐면, 포면적으로 그 당시 러시아 혁명 세력 때 등장했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그래갖고 이제
이걸 공동 방어하자는 의미에서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일본군들의 중국 내 자연 활동이나 군사기지 설정, 중국군 예속, 일본군의 중국군 예속 등을 이제 중국군이 일본군의 예속 등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체결됐다는 소문이 드니까 중국인 일본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야. 결국에는 학생 구국회가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발 운동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중일공동 방정협정 그 오답으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 안직전쟁이 발발하죠. 안직전쟁. 그래서 보통 이제 군벌, 중앙에 있는 군벌의 이제 전쟁이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안직궁 전쟁, 첫 번째 제1차 직봉 전쟁, 제2차 직봉 전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직 전쟁은 누구하고 싸운 거야? 안이파하고 그 다음에 안이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당기석이. 그 다음에 또 지게파, 그 다음에 봉천파 이렇게 싸워. 그래서 지게파하고 봉천파하고 안이파 싸웠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지게, 봉천의 연합군들이 이겼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지게파, 봉천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 이게 1922년에 무슨 전쟁이야? 제1차 직봉전쟁이죠. 직봉전쟁. 제1차 직봉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직봉전쟁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1차 직봉전쟁에 누가 이겨요? 지게파가 이기죠? 지게파가. 그리고 또 있다가 또 제2차 직봉전쟁이 나죠. 그래서 이 제2차 직봉전쟁은 좀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이제 전개되는데, 자, 일단은 안이파, 그 다음 봉천파, 그 다음에 또 누구? 손문이 3자가 연합돼. 그리고 대항해갖고 지게파, 이렇게 싸우죠. 초반기 때는 지게파가 점점 이제 우세했어요. 지게파. 근데 지게파에 대해서 그 안에서 뭐예요? 풍옥상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풍옥상은 지게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풍옥상이 그 당시 실권자였던 조곤이나 오페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곤이나 이 오페부라는 사람에 반발해갖고 내부 쿠데타를 일으키죠.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2차 북경 정변이라고 해요. 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안이파, 봉천파, 손문과 서로 연합을 해. 선문 연합을 해갖고 누굴 공격하냐? 지게파를 공격하죠. 그래서 결국엔 지게파가 져요. 그래서 그 당시 제2차 직봉전쟁은 이렇게 연합 세력들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기석이 다시 뭐냐면 집권하게 되죠. 이 사람이 당기석이 집권을 해서 임시정부 집정을 취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 정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가지고 그 당시 손문이 뭘 제창하냐면 국민회의를 제창해. 국민회의 운동을 펼치죠. 손문이. 이 국민회의는 뭐예요? 일종의 서양의 의회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 참여한 그런 의회를 만들어갖고 중국을 이끌자. 이게 국민회의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기석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대해서 내온 게 뭐예요? 선후회의를 개최하죠. 이 선후회의는 뭐냐 하면 모든 국민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명망가들만 구성된 회의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게 되고 결국 손문이 자신의 국민회의 운동을 좀 더 확산시키려고 북상을 하죠. 그래서 강동에서 어디로 가요? 북경으로 가잖아요. 근데 손문이 술을 좋아했나 봐. 간암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손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당기석은 얼굴마담이고 이 당시에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들은 봉천파죠. 봉천파하고 이제 누구예요? 풍목상을 중심한 세력들이죠. 그런데 요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봉천파하고 풍목상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풍목상이 좀 한벌 물러나고 봉천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북벌로 해갖고 봉천파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풍목상은 대립하고 있다가 한쪽 치우쳐있다가 북벌로 올라오니까 장개석과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군민군으로 편입이 돼. 그러면서 1928년에
그 당시 이제 그 남경 정부, 장개선 남경 정부가 이제 그 북경을 점령함으로써 그 중국의 통일 정권, 정통 정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군벌 정치가 종식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1928년 북부하는 과정에서 그 다양한 군벌 세력들이 어디에 편입돼 있어요? 국민당군에 다 편입을 됐어. 실제적으로 그 국민당 정부는 연합 정권이야, 군벌대. 그래서 이 군벌대 연합 정권이고, 그리고 이제 장개석이 이제 집권하자 이 군벌도 쳐내려고 여러 가지 뭐 평군회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최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발하게 되죠. 그 반장 전쟁이 일어나고. 그 반장 전쟁 진압을 했지만 그 후에도 자녀 세력들이 뭐예요? 계속 장개선 정권에 대항을 하게 되죠. 뭐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건데, 뭐 그냥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만, 기초에 나왔던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만 기억을 해두시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죠. 자세한 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아이고, 이게.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초창기 정권은 누가 장악했다고 했죠? 위안스카야 죽은 다음에 당기석 정부가 수립됐다고 했죠? 근데 당기석은 이제 안이파 군벌인데 누구와 연결됐다고 했어요? 일본과 연결됐어. 일본 추종 외교를 펼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부원의 쟁이 일어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참전 문제를 둘러싸고 당기석하고 그 다음에 그 중립을 주장 여운형 간에 다툼이 나는데 당기석의 국무원과 여원의 총독부 사이에 충돌이 나는데 그래서 국무원과 총독부의 뒷글자 따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부원의 쟁이라고 해요. 부원의 쟁. 결국에는 장원이 복벽 사건이 일어나죠. 둘이 중계를 하해시킨다는 이유로 장원이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잠깐 누굴 참여시키죠? 누굴 이제 내세우죠? 물러났던 부인을 내세웠다가 이제 다시 쫓겨나는데 이때 복벽 사건 때 캉웨이가 참여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군대 입국군 당기석이 이제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참전에 반대했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하지 않고 안이파 정계로 구성된 국회를 무슨 국회라고 하죠? 안복국회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배제했던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손문한테 갔잖아. 손문이 이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1차, 2차 강동선 정부 때 새롭게 무슨 운동을 펼쳤냐? 호복운동을 펼쳐. 그래서 호복운동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임시약법을 부활하자, 지키자.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북경 정부가 정통성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정통성 있다는 거야? 강동 정부가 정통성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죠. 그래서 호복운동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는 잠깐 언급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좀 착각할 게 뭐냐면 호복운동하고 호복군하고는 달라요. 호복운동은 안복국회 대항에서 일어난 거고, 당기석 정권에. 근데 이에 반해서 호복군은 뭐예요? 위안스카이가 제재운동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개와 같은 이제 지방 군벌들이 반발해서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차이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기석 정권은 서원처관을 도입했다. 서원처관은 시대하다 차관이다. 서원은 이제 그 시대하다고 이제 쓴 것이 한자가 서원인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차관을 도입해서 군비확장의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남방 강동군 정부에 대한 무력 통일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18년에 맺어진 게 중일 공동광정협정이거든요. 외워두세요. 이거 명칭.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잠깐 언급돼 있었어. 그 내용은 러시아를 공동으로 방어하자. 그러니까 방적이가 뭐야? 적을 막자는 거죠. 이때 적은 뭐죠? 오늘날은 빨갱이. 러시아를 막자는 거야. 공동으로.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아까 일본군의 중국 내 자연활동이나 군사기지 설정, 일본군이 중국군을 예속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결국에는 중국인의 일본 유학생의 귀국해 반대운동을 전개를 했고, 물론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안 됐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학생 구국회가 조직했다. 그래서 예국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1918년에 군민 잡지사를 발간하고 군민 잡지를 발행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전쟁이 있었죠? 안직전쟁, 제1차 집봉전쟁, 제2차 집봉전쟁, 이렇게 했는데, 뭐, 안직전쟁은 이제 지게파와 봉천파가 연합해 안희파를 공격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성공해서 안희파 정권을 붕괴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집봉전쟁은 거기에 권력을 장악한 지게파하고 봉천파가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누가 이겨요? 지게파가 이겼죠? 그러다가 제2차 집봉전쟁은 지게파 대항해가지고 그 당시 봉천, 안희, 손문의 강동정부가 연합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도중에 누가 내단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지게파 안에서. 그 당시 이제 풍옥산이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조공과 오페포를 쳐내고 그들과 이제 송문하고 봉천 지게가 손을 잡고 뭐냐면 결국에는 제2차 집봉전의 연합군의 승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결과 이제 당기석이 임시전 취임하게 되고, 그 손문이 국민회의에 대해서 선언회의를 개최하죠. 그 다음에 봉천파 내분과 풍옥산의 국민당 정권으로 해갖고 결국에는 봉천파 정권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 국민당에 접근했던 풍옥산이 어디로 편입돼 들어가요? 국민당으로 편입돼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북벌을 통해서 타도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당시 봉천파 정권을 이끌었던 장자림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후. 그래서 이제 북벌에 올라오니까 장자림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일본군이 올라와라. 그래서 봉천으로 가라 해갖고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일본군 강동군 정부에 뭐예요? 폭사되죠. 뭐냐면 거기 올라가다가 철도에 폭탄을 설치해갖고 폭파시켜 죽여. 그래서 이걸 이제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동 모중대 사건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시도이토 저항이 이걸 듣고 열이 받아서, 왜냐면 자기가 일본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강동군 자체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각을 해체시키는 그런 경우가, 내각을 해체시켰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대화가 외교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제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323페이지 펴보세요. 32번 문제 볼까요? 32번 문제.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군벌의 파벌 명칭을 써보고 이들이 각각 어떤 나라로부터 후원을 받았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기원을 말해보고 군벌의 반민족적 행위를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원세계 사후 국양군벌은 당기석을 지도한 무슨 군벌로 나눠졌죠? 당기석을 중심으로 한 그 안희파 군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에 들어갈 만은 뭐예요? 지게파. 풍국장으로 두면 지게파.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군벌로 존재했고요. 그 안희파는 누구의 지원을 받았어요? 일본의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게파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 북양군벌의 기원은 신정대 원세계의 신군에서 창설됐다. 신권육군이라고 정확한 명칭이죠. 신권육군. 예. 그 다음 반민족 행위는 군벌은 중앙정부에 대립하면서 무력 양성과 세력 활동을 위해서 아는 각종의 세금을 백성들에 강요했고, 바꾸는 제국주의 세력과 야합을 해서 매파한 자본과 결탁이 됐다. 그래서 중국을 상품시장, 원료 공급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에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33번, 324페이지. 자, 거기 보면 다음에 기획의 충돌 이유를 말해보고 영훈영과 당기서의 충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인물을 말해보고 니은의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영훈영과 영훈영의 총독부와 당기서의 내각이 충돌했다. 뭐 때문에 충돌했죠?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여부를 둘러싸고 했죠. 그래서 영훈영은 참전하지 말자, 당기성은 참전하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부원의 쟁이라고 해요. 부원지쟁, 부원의 쟁이라죠. 그래서 왜 부원의 쟁이요? 총독부의 부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국무원의 원 해갖고 부원의 쟁이라고 하고, 가는 누구죠? 장훈이죠. 장훈.
그리고 장원이 국회를 해산하고 여원을 퇴진시킨 뒤 마지막 황제였던 누굴 내세워요? 부인을 내세우죠. 이 사건을 복벽 사건이나 복벽 사건. 요때 벽이라는 건 뭐야? 임금 벽자예요. 임금을 다시 내세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그 잠깐 부인은 자금성에 살고 있다가 좋았지. 잠시 황제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했다가 끝난 다음에 어때? 단기석한테 쫓겨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금성을 떠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부인은 언제 자금성을 이제 도왔냐면 부인가 나중에 말년에 이제 그 만주국 정부의 이제 황제가 됐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공산당 잡히거든요. 그래서 의순 감옥에 있다가 공산당원의 공산당 얘를 풀어줬다가 이제 노동자가 살고 있다가 말년에 어디 있었냐면 자금성 관리원이 돼요. 자금성 관리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비운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한 거야? 예. 그래서 있고 34번 문제 볼게요. 34번. 자, 34번을 보면 가에 들어갈 국회를 써보고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와 다에 들어갈 전쟁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단기석은 안희파 정객으로 구성된 무슨 국회를 구성하죠? 안복국회. 이 안복국회는 주로 이제 단기석의 1차 세계대전 참전안을 뭐냐면 창성했던 안희파 정객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쫓겨난 그 국회의원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손문호 가죠. 그래서 이제 손문호 중심 호법운동이 이제 전개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 호법운동의 이제 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뭐냐면 송을 비롯한 남방의 헌병세력들 안복국회 비정통성을 지적하고 공화혁명의 결실을 조직해 옛 국회를 회복한다. 그리고 임시약법 법통을 옹호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통성은 누가 갖고 있다? 우리 강동궁 정부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 내세우기 위해서 호복운동을 전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와 다에 들어갈 그 전쟁은 뭐야? 첫 번째는 안직전쟁, 그 다음 두 번째는 제1차 직봉전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전쟁 중에 지게파 분열 내용을 써보고 제2차 니은의 결성한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니은이 전개하면서 손문의 주장 내용을 말해보고 가에 들어갈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제2차 직봉전쟁 과정의 지게파 분열은 그 안에 내부 쿠데타가 일어났죠. 누가? 풍옥상이 봉총파 미약을 맺고 그 당시 북경을 회군해갖고 조건 총독을 연금시켜 국회를 해산해요. 이걸 제2차 북경 정변이라고 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국민회의 운동을 개최했죠. 그 목적이 뭐예요? 국민회의 목적이 손문이 이제 전국 해결 방안으로 여러 단체로 구성한 국민들로 구성한 대표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제 했고 그에 반발해서 특별한 엘리트로 구성한 그 회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석이 이제 제시한 것이 선우회의죠. 그래서 국민회의 운동을 이제 좀 북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손문이 북경을 갔다가 간암으로 죽게 되죠. 예, 북상 도중에.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번 문제 볼게요. 이게 왜 꺼졌냐? 잠깐만요. 리딩을 해야 되는데. 자, 36번 보면 여기 이제 그 선왕군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325페이지. 자, 기획이 주도한 선왕군벌 2개를 써보고 가의 인물을 써보시오. 가와 손문의 갈등이 빚은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선왕군벌의 대표적인 게 유경준, 당계호, 그 다음 뭐 진영명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왕군벌 1차 강동무 정부와 2차 강동무 정부가 구성됐죠. 1차 강동무 정부는 이게 손문이 갈등이 됐어. 완화됐는데 왜 갈등이 있냐면 그때 이제 손문이 대총독이었거든요. 근데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손문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도 여러 명에 한 명에 불과하니까 열받아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차 강동구 정부는 그 당시 강동 정부였던 누구와? 진영명과 손을 잡았죠. 근데 이 진영명이 하고 손문은 구상이 달라. 진영명은 강동인들이 강동인을 통치한다. 강동 내에 그런 어떤 자치 이런 것들 강조한 연선 자치 운동 방향에 맞춰서. 근데 손문은 강동에서만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죠.
강동을 혁명적 기지들 바탕으로 해서 혁명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도 북부를 통해서 전국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충돌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손문을 쳐내는 거야. 그래서 손문이 어디로 가요? 잠깐 상해로 갔죠. 그래서 상해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코미테에서 파견한 보르디디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냐면 코미테 지원을 봐서 다시 그 진영면을 내치고 제3차 강동궁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27페이지 44번 문제 볼게요. 자,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보면요. 자, 그 다음 기획의 차관의 명칭을 써보고 그 당시에 일본의 대중국 정책을 써보시오. 그리고 1번이 이은혜 조약을 통해서 실제로 내용을 써보시고 가에 들어갈 단체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의 1번부터 거액의 차관을 받았다. 이걸 무슨 차관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그 무슨 차관이냐면 서원 차관이라고 하죠. 시대하다 차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대하다를 이제 서원이라고 이제 한자로 옮겨 적으니까 그 다음에 그 가는 주일 공동 방정업체에 반발해서 중국인 일본 유학생이 조직한 단체가 뭐예요? 학생 구국회죠.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러시아 혁명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군의 중국군의 어떤 중국의 자연활동, 군사기지 설정, 일본군에 대한 중국군 예속을 초래한 내용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당시 일본의 정책들은 뭐냐면 1916년 오코마 내각이 데다요치 내각으로 바뀌면서 대중국 강경정책, 강경호 원칙이요. 강경정책에서 중일 친선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른바 서원 차관이 제공되었다. 이런 내용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28페이지 47번 문제 볼까요? 47번. 자, 다음 가운동이 들어갈 말과 내용을 서술해보고 이 운동이 나왔던 확산 배경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운동의 현실적 한계를 기술해보고 기획지역에서 가운동에 호응했던 선안군보를 써보시오. 자, 1920년대 가운동이 선안각성이 확산되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호남에서는 성원법과 성의회가 구성되었고 그 밖에 강동, 화북, 절강 등에서 운동이 전개됐다. 가운동의 명칭이 뭘까요? 이거는 연성자치운동이죠. 연성자치운동. 연성자치운동의 내용을 쓰면 되는데 각성이 성원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군벌 내정을 종식시키고 연방정부, 그러니까 스위스와 미국을 모델로 해서 연방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학산 배경은 뭐냐? 일단은 1920년대 전반 북경정부와 소문 낭방 간동부 대립. 그 당시 이제 그 부양정부가 소문에 모두 무적통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남북이 전쟁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직접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호남, 사천 등지에 있었던 곳에 평화통일 방안으로 등장했고, 그 다음 호남의 지배층 신사, 상공계층들이 또 지지를 해줬고, 거기에다 이제 학생 지식인들 강박의 자치가 있었고요. 어떤 학생 지식인들 강박의 지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청나라 말기 때부터 지방 분권적인 신사 계층들이 이제 지지를 해줬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현실적 한계는 뭐냐면 일단은 정체개혁은 군벌의 존재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벌 정권과 양립할 수 없었고 남북 대립이나 전국적 상황에서 중소군벌의 일성에 한정된 자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선안군벌 중에 강동과 관련된 군벌은 어딜까요? 제2차 강동궁 정부와 관련된 진현명이죠. 네, 진현명. 진현명도 요걸 지지했어. 그걸 뭐라고 주냐? 월인칠인이라고 주냐? 월인이 수수 월인을 통치한다. 요때 월은 뭘까요? 월. 강동인이 강동인을 통치한다. 이런 특징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색이 상당히 강해요. 얘네들은. 우리처럼 전라도, 경상도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아예 말조차도 달라. 강동어, 상해어, 북경어, 이런 것들이 각기 많이 다르고, 북경사면 강동 가면 뭐예요?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제 CCTV나 이렇게 이제 북경에서 이제 매스미디어 같은 것들 그 북경어로 많이 하고 또 교육도 그렇게 시키니까 다 알아들어. 북경어로. 그 다음에 이제 330페이지 53번 문제 볼게요. 53번. 자, 다음 기획의 배경을 써보고 가에 들어갈 인물을 써보시오. 그리고 이은혜 국민위원회 구성원들 써보고 이때 당기석이 제안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아까 이제 푼 문제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자, 그 내용 이제 써보면, 자, 기획의 배경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기획의 배경. 그 당시 지게파 독주에 대해서 봉천 안이 손문의 강동 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게파 타도하게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배반을 했죠? 풍옥상이 배반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때 국민의 구성원들 모든 계층과 단체. 근데 당기석은 명망가 출신의 선우회의들 제안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군벌 통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신문화운동 부분을 보자. 신문화운동. 자, 신문화운동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한 6, 7문제? 거의 나와. 근데 오사운동은 별로 안 나오는데 신문화운동은 많이 나와. 신문화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문화운동에서도 강자중국사 부분이 있어요. 그거 찾아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신문화운동을 이제 볼게요. 신문화운동 배경은 일단 원세계 독재 정치와 제재 운동, 그리고 이제 공교 운동,康유해가 이제 전개했던 공교 운동 같은 복고적 풍조에 많은 지식인들이 뭐냐면 실망감을 느끼죠.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반봉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래서 안 되겠다. 중국을 근본적으로 번역시키는 것들을 강구해보자 하면서 펼쳤던 것이 신문화 운동이죠. 시작은 1915년에 이 진독수라는 사람이 신청년을 발간을 해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문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죠. 신문화 운동은 신사상 운동과 신문학 운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신사상 운동은 반유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또 여러 사상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다양한 사상들을 수용하죠. 그 과정에서 무정부주의, 시종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문화 운동은 사상을 자유롭게 하려면 그 글을 자유롭게 써야 되겠죠. 근데 종전의 글은 어떤 형태야? 문어체죠. 이 문어체 형태로 글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민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구어체 형식으로 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백화문을 중심으로 글을 쓰자라는 것들이 신문화 운동의 주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화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펼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호적이나 뭐 노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신사상 운동과 신문화 운동은 서로 구분할 필요 없어. 서로 관련돼 있어요. 왜냐 그 신문학을 통해서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화문을 통해서 그 안에 뭘 담는 거예요? 신사상을 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작이 됐던 이제 진독수, 그러니까 중국 천주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신청년을 참가하면 신문화 운동을 주도했죠. 그래서 그 신청년의 서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북경대학이 이제 있어요. 북경대학이 최원배가 이제 북경대 총장으로 오면서 개혁을 했는데 원래 이 북경대학은 청만의 관리 육성 목적으로 그 설립된 대학이야. 그래서 관리 자격 취득 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학생들은 뭐 학문 연구나 이런 데 무관심해. 그래서 새로운 기풍을 쇄신해서 새로운 인재를 교수로 초빙하고 그리고 북경대에 혁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대조나 노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경대 교수로 와요. 그러면서 북경대학이 일종 진보의 메카로 거듭나게 되고 나중에 오사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문화운동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사상운동과 신문학운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먼저 신사상운동을 볼게요. 신사상운동의 주요 그 키워드는 뭐예요? 반유교예요. 반유교. 중국에 왜 이렇게 썩어 빠졌는가?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가 제재운동하고, 그 다음에 캉웨이가 덜 떨어진 공교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뭐 때문이다? 유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식의 모토를 내건 거죠. 그래서 이 유교를 비판하면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구의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게 돼요. 뭐 사회진화론, 아까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뭐 시종주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권적인 어떤 정치, 도덕, 문화의 근간 유교에 대한 비판과 서구 사상 수용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특히 유교의 정통인 가족제도, 그다음 개인의 해방, 여성 해방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신문학 운동에도 반영돼서 노신의 간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관련돼 갖고 반영이 돼 있죠. 그래갖고 예전에 그 관련된 기초문제 나왔어요. 특히 노신의 강의일기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노신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 노신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필명이지. 원래 노신의 이름은 주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수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 유학을 갔어. 원래. 그래서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일본 대학에 있을 때 일본인들이 뭘 보여주냐면 위화단 운동 때 일본 군인들이 그 중국인들 잡아서 목을 자르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슬라이드 화면을. 근데 이걸 보고 많은 중국인들이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킥킥대고 마냥 웃고 난리쳤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노신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몸의 병은 쉽게 고칠 수 있다. 근데 중국인들 마음의 병, 저는 정신 상태는 고칠 수 없다는. 뭐 중요한 건 지금의 정신 상태를 고쳐야 되겠나? 고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뭘로 더하냐면 소설 쓰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소설 쓰면서 자기의 필명을 뭐라고 하냐면 노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노신이 그 당시 신문학 운동 연결돼 갖고 이제 강의일기라는 것도 썼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아큐정정 같은 것들 썼죠. 그래서 이 강의일기와 아큐정정은 그 백화문을 썼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인이 쓴 구어체로 이렇게 쓴 그 대표적인 작품이죠. 특히 강의일기는 그 노신이 이제 가족제도를 비판하는, 중국의 가족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노신은 이제 그 중화제국의 지주였던 종복 가족제도를 비판하면서 이거를 뭘로 형상화시켰냐면 식인, 흑인이라는 이름으로 두 글자로 형상화시켰죠. 그래서 그 가족제도와 그 타락성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 게 강의일기다. 그 외에도 그 당시 이 정통의 가족제도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또 뭐냐면, 후수라는 사람이 있어. 후수인데, 후수가 그 입센주의 논문이라는 그 책에, 입센주의 그 논문 내용에서 입센의 입을 빌려서 그 비판을 하죠. 그때 이제 입센의 노라라는 사람이 노라? 그러니까 인형의 집 아시죠? 입센의 인형의 집에 노라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노라라는 여자가 나중에 이제 그 남편과 살다가 도망쳐 나오잖아. 가출해갖고. 그래서 이 노라의 입을 빌려서 중국의 어떤 가족제도의 억압구조, 이런 것들 비판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가족제도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왜냐면 자유연애가 아니었고, 뭐냐면 이제 부모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 불안화 이런 것도 있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 막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주수인, 그러니까 노신도 부모와 짝지어져 있는 그 어릴 때부터 짝지었던 그 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이혼을 했지만, 예.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하여튼 이 당시 신문화 운동은 그 당시 정통의 가족제도, 유교 사상, 개인의 해방, 여성 해방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유교의 정통 대신에 내세웠던 게 뭐냐면 민주주의와 과학, 서구의 사상 이런 것들을 내세웠죠. 개인주의 옹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구의 사상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 대표적인 내용들 보면 사회진화론이죠. 사회진화론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야국강식의 논리에 중국의 독립을 견지를 시도했고,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깨야 된다.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애국개몽운동처럼 이 사회 진화론은 누구의 논리예요? 서양 제국주의 논리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사회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양계초예요, 양계초. 그래서 양계초를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도 사회 지도를 받아들인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자, 무정부주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무정부주의는 좀 약간 파괴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중국의 무정부주의는 좀 생산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주로 크로포트키 사상을 받아들여요. 바쿠니가 아니라, 바쿠니는 되게 파괴적이죠? 근데 크로포트키 사상을 받아들여서 상호 부조돈,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노동주의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구조, 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폭력보다는 뭘 강조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교육을 통한 도덕적 개조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되게 파괴적인보다는 건설적인 측면에서 그 무정부주의를 수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무정부주의하면 무조건 이제 박군이처럼 개인의 어떤 억압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들 파괴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무정부주의는 좀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당시 또 공덕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공덕주의는 또 공학주의라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무정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정통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사물 보는 사람을 되게 높게 평가했거든요. 학문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하면서 같이 학문을 익히는 걸 같이 권장하죠. 그래서 이 공덕주의는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회 개조를 통해 자기 그 개조를 노력하고요. 금욕주의, 그 다음에 육체 노동과 같이 공부를 같이 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초창기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등소평 같은 사람 있죠? 등소평. 예, 프랑스 유학을 가면서 이제 거기에 자기가 노동자에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또 사회주의를 또 받아들였다고요. 주은혜 같은 사람들,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좀 약간 남는 게 있어. 나중에 이제 모태똥이 무슨 운동을 펼치죠? 문화대혁명을 펼치잖아요? 문화대혁명.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펼칠 때 이제 그 하방이라는 게 있어. 하방. 말 들어보시죠? 지식인들은 뭐예요? 강제로 그 시골에 내려보내죠. 노동일을 시켜. 그러니까 얘네들이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책만 읽고 세상 실정 모르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하방을 시켜가지고 뭐예요? 그냥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사상 개조를 하도록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경대학 중심으로 이제 평민고육연단을 조직을 해서 강연을 통해서 이제 그 평민 계몽 운동을 펼쳤고, 지식인과 민중 간의 유대를 강화시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런 무정부의 영향에서 공덕주의, 평민고육연단 이런 것들 등등등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하지만 이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개념이죠. 이거 동일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사회주의가 이제 도입이 돼요. 사회주의는 배경은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거쳐갖고 이제 그 당시 민중대의 힘을 절감한 이런 그 중국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소련의 영향력 확대 이런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죠.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1920년은 되게 이유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던 데야. 이거는. 자, 그래서 도입 과정을 보면요, 진독수가 신청년의 마르크스주의 특집으로 실어서 중국의 최초로 마르크스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를 했죠. 예. 그러면서 점점 그 신청년은 공산당 기간지화돼요. 신청년. 그래갖고 이제 진독수가 이제 나중에 진독수나 이대조가 다 공산당 서기도 공산당으로 해갖고 공산당 창립에 상당히 공헌을 했잖아요. 진독수하고 이대조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진독수와 함께 중국의 사회주의를 수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대조야. 이대조 또는 이대교라고 해요. 책마다 좀 다른데 그 조자가 교라고 읽을 수 있나 봐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이대조, 이대교가. 그래서 03년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때 03년 기출 나올 때
그 제가 그때 봤거든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 진독서 썼어. 틀렸죠. 왜냐면 거의 90%가 진독서를 썼어요. 진독서를. 예. 그 왜냐면 이대조는 어제서 듣보잡 문제였거든. 듣보잡이었는데 진독서가 유명하니까 진독 썼는데 이대규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대규가 그 예문에 나와 있지만 서민의 승리. 서민의 승리는 누구의 노동자 농민의 승리라고 보시죠. 노동자 승리. 볼세비주 승리를 이제 발표해요. 사회주의를 소개했고 신조 창간 후에 러시아 15혁명을 소개하고 사회혁명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대조하고 호적 간의 논쟁. 이것도 03년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유명한 주의와 문제 논쟁이야. 네, 주의와 문제 논쟁. 그래서 이제 주의와 문제 논쟁이 있는데 그 동계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이 주의와 문제 논쟁을 해놓고는 거기 이제 뭐냐면 주의와 문제 논쟁에 아날볼 논쟁을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아날볼 논쟁 그 동계 내용을 보면 잘못됐어요. 그 내용이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내용은 주의와 문제 논쟁 제대로 된 내용은 그 강제 중국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 안에 주의와 문제 논쟁이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나볼 논쟁이 있거든요. 먼저 이제 주의와 문제 논쟁을 이제 좀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좀 약간 비유를 해주면 뭐냐면 한의학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의학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서양의 의학의 특징은 뭐냐면 자 제가 비염이 좀 있거든요. 비염이 있으면 서양의 의학은 비염을 고치는 데만 축점을 해. 그래서 약을 쓰고 이렇게 목적 있게 요것만 딱 고치는 데 있는데 다른 기관과 다른 신체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비염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요 코만 고치는데 집중해. 그럼 코만 고치면 어떻게 해? 나중에 약을 많이 먹으면 어때? 잠이 많이 오죠. 너무 약을 또 많이 먹으면 또 그때뿐이야. 그런 것도 있고 뭐 암세포를 죽이려면 뭐 항암제를 투입하는데 다른 세포까지 다 죽이죠. 그러니까 서양의학의 특징은 어떤 목적성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못 본단 말이야. 근데 그 한의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으면 뭐예요? 약을 곤쳐갖고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내 체질을 개선해갖고 뭐예요? 고치는 데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서양 의학을 강조하는 부분은 뭘 비유할 수 있냐면 호적이 주장한 문제에 있죠. 그래서 호적은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양의 약을 쓰는 것처럼 어떤 특정의 목적에 맞는 도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주의는 도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양의 의학의 약을 처방한 것처럼 뭐 사회주의를 처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자본주의를 처방할 수도 있고, 실용주의를 처방할 수 있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문제를 해결해서 주의를 이용해야지 주의가 중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이제 이대조는 아니다. 우리가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려면 중국을 전체로 봐야 되겠죠.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형성이 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중국 전체의 어떤 모습을 파악한 다음에 뭐죠? 그걸 곤쳐야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처럼 한의학처럼 내 체질을 먼저 개선해야지만 비염을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주의와 문제 논쟁이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날볼 논쟁이 있어. 이 아날볼 논쟁이 이제 동계에서는 잘못 설명되어 있는데 이 아날볼 논쟁은 뭐냐면 누구하고 누구의 논쟁이냐면 이거는 호적하고 이대조의 논쟁이 아니야. 이 아날볼 논쟁은 그 당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와 그 다음 뭐죠? 볼세비키의 논쟁이야. 그래서 이 아날볼 논쟁의 주 내용이 뭐냐면 계급투쟁론은 인정하느냐 안 하는 거야. 무정부주의자는 계급투쟁론 인정해야 안 하냐? 안 하죠. 뭘 주장하죠? 민중의 직접 투쟁론을 주장하잖아. 근데 볼세비키론들 사회주의자든 계급투쟁론 인정하죠. 그래서 폭력투쟁 이런 것들 인정하고, 근데 아나키스트는 그런 것들은 인정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은 뭐냐면 공상주의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볼세기 방식으로 이제 뭐냐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장한데 이에 반해서 아나키스트는 이걸 반대하죠. 소련식 사회주의 방식을.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모든 생산 기관을 자유인 연합 관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일단 계급투쟁론을 입장 차이. 그래서 아날보는 계급투쟁론을 아나키스트는 반대하고 이에 반해서
그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인정하죠. 폭력 성능을. 그 다음에 생산기구에 대한 관리 방식에서 마르크스주의자는 소련처럼 국가 관리하자. 근데 이에 대해서 아나키스트는 그게 아니라 자유인의 연합 관리를 맡기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게 아나볼 논쟁이에요. 두 개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의어 논쟁 나왔지만 아나볼 논쟁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외워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강제중국사를 읽으세요. 거기 그 동계 읽으면 아예 시각이 버져. 가끔 동계에 보면 틀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강자중국사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서구의 어떤 그 민주주의 사상가, 그 과학기술 이런 도입 같은 걸 주장하고 그때 이제 미국의 존두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 도입을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신문학 운동을 볼게요. 신문학 운동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신사상 운동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신문학 운동을 표현한 것이 신사상 운동을 표현한 것이 신문학 운동이야. 그래서 이제 그 신문학 운동은 이제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신청년이죠. 신청년은 백화문으로 발행을 했죠. 그래서 백화문학 운동을 펼쳤는데 그 문학 형식의 문체뿐만 아니라 그 담고 있는 혁신성을 겨뤘대 신사상 운동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담으려면 문체를 타파해야겠죠. 종전에 형식적인 어떤 문헌체 형식의 중심의 문체 가지고는 개인의 자연 사상을 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형식을 타파하고 자연의 형식 백화문을 써야지만 자연 사상을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형식이 뭘 정한 거야? 내용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주로 이제 이 백화문화 운동은 종조의 유교에서 있는 그 유교에서 강조하는 어떤 권위주의, 유교사의 어떤 가족주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어떤 불평등상, 이런 것들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용은 포판결혼. 이 포판결혼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유연을 통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뭐예요? 다 결정해 줬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결정해 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문제점. 자, 그 다음 여성 해방,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 그 다음 백화문을 써야지 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죠.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백화문 서술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글쓰기 작업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때 대표적인 그 사람이 호흡수가 있어. 네. 호흡수가 있는데 백화문화 운동을 제창했고, 호흡수와 호적은 똑같은 사람이죠? 예, 그 좀 다른 사람은 이제 인식하시는 분이 있다고. 호적의 그 중국식 그 발음이 흡수예요, 흡수. 예. 그 다음에 노신이죠? 예, 우리 한자로 적으면. 그 루신은 원래 필명이고, 그 이름이 원래 주작인인가 주작인이다, 맞아. 주작인인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명이 이제 루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화문호 강인일기하고 아큐정정을 썼죠. 그래서 이제 강인일기는 그 강인 미친 사람의 이름으로 그 당시 유교의 어떤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있고, 아큐정정은 아큐는 누굴 상징한다고 했어요? 중국을 상징하죠. 아큐는 무식한 최하층의 그 당시 그 나폴판이 그 농민을 대상으로 그 당시 그 중국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신해혁명의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쓴 것이 아큐전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철학과 학문에서 이제 나징호, 왕구교 같은 사람이 각본문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위강의 고사변에서 이제 사망오제를 비판하고 의구파가 이때 등장하죠. 의구파는 뭐예요? 의구파는 준하를 부정하는 거죠. 그 의구파의 부정 밑바닥에는 뭐의 부정이에요? 유교의 부정이야. 왜냐면 유교의 공자가 제일 중요시 여긴 그 사람이 누구야? 주공이죠. 준하를 되게 중중히 여기고 서주도 강조하고 그냥 반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의 역사를 부정했지만 그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 의구파의 그 내용이 좀 잘못된 걸 이제 밝혀졌죠. 왜냐하면 주는 분명히 존재하는 왕조잖아요. 예.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문화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그런 것들 반성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것들, 고전 문화나 이런 철학들을 정리하자. 그러면서 호적의 이제 중국 철학사 대강이라든지,
그다음 중국 문화 개량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자, 그러면 의의를 이제 보면요. 자, 그 당시에 신문화 운동은 초창기 때는 그 군벌 통치에 불만해서 비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점점 이제 중국의 정통 문화의 비판이 가열되면서 유교 문화죠. 반신민지, 반봉건 형상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층의 성장으로 지식인과 학생이 자극하고 5.4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는데 특히 그 당시 노동자층의 성장으로 이들 중심에 뭐가 확산이 됐죠?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확산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정통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과학적 방법으로 다시 정통 문화의 유산 정리가 같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4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